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의 벽은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대4로 패했습니다. 더 이상의 기적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표팀 아주 잘 싸워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표팀에게 고생했다면서 4년 뒤를 기약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붉은 악마들도 추운 겨울에 뜨거운 열정으로 거리 응원에 힘을 쏟았는데 붉은 악마 여러분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6강 진출도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국정원 100명 대기 발령 났다라는 신문이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문정부 관련된 2급과 3급이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100명 정도가 대기 발령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기 발령 났는지 보겠습니다. 국정원 간부진에서 전 정부 색채를 빼고 대공 첩보 수집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요원들로 물갈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는 간첩 수사와 대북 공작 등에서 일했던 요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를 이번에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이 좀 바뀌어가고 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민노총 오늘 총파업에 돌입한다라는 보도가 실렸는데 그러나 힘은 조금 빠져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철도 노조 등 대거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강경 대응에 화물연대만 남아서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하고 있지만 동력은 줄어들었다. 주력 부대 이탈에 힘이 좀 빠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듭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비공개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의 위협과도 같다. 강령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조선일보입니다. 한국 무역 흑자 1위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어제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수교 30주년 기념을 맞아서 베트남에서 방한을 했습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처음으로 만찬 행사를 가졌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무역 흑자 1위가 베트남이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 3,234개가 진출해 있고 그리고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생산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수출이 20%를 삼성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고 LG 역시 2028년까지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롯데도 9억 달러 규모로 도시개발에 나섰고 베트남에서는 영어를 잘하면 연봉이 2배가 되는데 한국어를 잘하면 그 연봉이 3배로 뛴다고 합니다. 한국어를 취업 보증 수표로 여기고 있는 베트남의 분위기도 저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문 보겠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송초로 경쟁 후보에 기관장 제안했다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한 4년 전쯤 지방선거가 있을 때 송초로 전 울산시장의 경선 과정에서 임동호 전 민주 최고위원이 출마하는 것을 막고자 어떤 거래가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임동호 전 민주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송초로 경쟁 후보에게 기관장을 제안했다. 문정부가 한병도 수석도 등장하고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신문 만나봤습니다. 패널들 소개해드리고 저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해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두 정권 사이에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도 바짝 좁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재판에서는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핵심 증인들이죠. 남욱 변호사가 또 한 번 작심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을 여기 지금 남욱 변호사 얼마나 하시는 많이 말씀인데 해봤겠어요. 트라이를. 아유 씨알도. 동영상이 잘 안 나. 그럼 어떤 내용이 안 맞으셨을까요? 자기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남욱 변호사 진술 여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재판에서 쏟아진 남욱 변호사의 폭로 내용을 살펴보고 각 폭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속뜻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폭로 내용 4가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는 그 말뜻은 이재명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 아랫사람들이 다 했다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정진상, 정영학 녹취록 검찰 제출은 당일 저녁에 알았다. 미리 정진상 실장이 검찰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법정에서 폭로한 겁니다. 세 번째, 김만배 작년 9월 천화동인 지분 10%를 남욱 걸로 하자라고 부탁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 네 번째, 이재명 측 차명 지분 자료를 정영학이 이낙연 측에 넘겼다고 들었다. 이런 내용도 폭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동아일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씨알도 안 먹혔다. 이 발언 놓고 김만배 측과 남욱 변호사가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러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남 변호사가 지난해 JTBC와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이 씨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자기가 12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어떤 로비나 이런 것들을 해봤겠냐, 트라이를, 씨알도 안 먹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이 이 인터뷰가 거짓말이냐라고 묻자 그 워딩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재명 대표 측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공식적으로 씨알도 안 먹힌다며, 그러나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측근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글쎄, 저게 이제 작년 10월에 귀국하면서 JTBC 인터뷰를 한 거죠. 네. 그럼 잘 아시다시피 작년 10월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그 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든 김만배 씨든 누구든 간에 아마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판단과 지금 현재 남욱 변호사의 판단은 저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씨알도 안 먹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남욱 변호사가 뭐 아랫사람이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네. 아마도 그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 말일 가능성이 더 높다.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남욱 변호사로서는 아니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불리한 증언을 대장동과 관련해서 본인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랬던 것이고, 그 후에 이제 대선 후에 본인이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니까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최근에 진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술이 바뀌었다 이 말씀이에요. 진술이 바뀐 거죠. 복경 대변인 어떻습니까? 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의 저런 그 폭로 혹은 뭐 본인의 이야기가 신빙성을 얻기가 어려운데, 그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힌다라고 했던 것이 결국은 이재명을 보호해주는 역할,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되니까 아랫사람이 다 했다라고 본인의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저것 또한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서 남욱 변호사의 지금의 여러 가지 하는 말들이 과연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갈수록 저도 이제 법조 기자들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갈수록 남욱 변호사, 남욱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정말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뭐 이재명 씨알도 안 먹힌다, 이건 자기가 한 말이 맞다. 근데 아랫사람이 다 한 것 같다, 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3일 전입니다. 이 발언을 하기 전에 지난 2일 날 재판장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복기 한번 해보시죠. 저도 기사를 봤으니까 제가 재판장 간 건 아니고, 그때 남욱 씨는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이재명 시장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을 계속합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지금? 그렇게 진술을 2일에 해놓고 5일 날에는 아랫사람이 한 것 같다. 근데 또 2일 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유동규 믿고 뇌물을 줬는데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그 아랫사람 중에 유동규는 또 안 들어갑니까? 뭐 진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만배 씨로부터 계속 남욱 씨의 진술이 이른바 탄핵당하고 반박당하고 공박당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동규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알면 안 된다고 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남욱 씨를 자꾸 뇌물을 줬다고 하니까 김만배 씨 변호인이 추궁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뇌물줬다는 그 장소를 몰라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 알았다. 아마 법조인이기 때문에,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기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지분 같은 경우도요. 가장 검찰이 강력한 물증 증거라고 하는 정황의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는 유동규한테 네 거다 하니까 유동규는 그 비밀로 해야 되는데 왜 얘기합니까?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남욱이 그거 내 건데 주장하고 있다. 김만배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술이 많이 다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죽하면은 한 보름 전이었나요? 서울중앙지법의 부장판사가 유동규를 또 뭐라고 합니다. 유동규 씨를. 뭐라고 하는 워딩이 정확히 이거예요. 자꾸 진술을 바꾸는데 여러 의문점이 있다. 불구속 수사를 놓고 검찰과 딜을 하더라. 딜이 뭡니까? 거래입니다. 부장판사가 한 거예요. 검사가 한 게 아니고. 뭐 김만배 씨가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정황에서 보면은 남욱 씨와 유동규 씨의 진술이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갈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욱 네.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뀐 결정적인 시기는 대선이 분수령이 되는 거죠. 대선 이전에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기대를 품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본인들이 특정 후보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진술을 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만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장동 사건 좀 묻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작용했을 거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상식적 의혹 제기일 겁니다. 하지만 네. 대선 이후에 수사팀이 교체되고 그 이전에 남욱 변호사가 진술을 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던 수사팀에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수사해보겠다는 수사팀으로 바뀐 이후에 지금 국면에서는 과거처럼 대선 이전처럼 말했다가는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느끼게 됐을 것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진술이 바뀌어서 늦게나마 진실을 말하는 것에 대한 저는 합리적으로 긍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최대 주주로서 본인이 어떤 형량을 받는지와 상관없이 이 재판 끝나고 나서 대장동으로 번 재산이 그대로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가 김만배 씨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남욱 변호사 등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 두 명의 진술의 큰 방향이 일치한다면 이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김만배 씨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구도로 작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얼마 전과 최근에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던 유력한 후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정부 쪽에서는 이것이 거짓말이었고 과거에 했던 것이 지금 이제 진실을 얘기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확한 판단은 법원이 이제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아마 좀 있으면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폭로, 그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폭로 내용은 정진상이 정영학 녹취록 검찰 제출하는 그 당일에 알았다.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검찰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살펴보면 상황은 이러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날 저녁에 정진상이 알게 됐고 그걸 김만배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김만배가 남욱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증언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하기 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검찰에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을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했었는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물론 녹취록에도 그분이란 표현이 또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모든 사안은 이재명 지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수사팀 의지와 관련해서 늘 이렇게 우려하고 계신데 저는 저희 수사팀의 역량이나 그리고 공정함을 믿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진상 실장이 과거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 전에도 그리고 지금 정영학 씨의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신속하게 또 혹은 미리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에 지금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정미임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까 제가 그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 남욱 변호사는 사실은 처음부터 여기서 이 사업에서 김만배 씨와 정진상,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팀과 네. 김만배 씨가 그 남욱 변호사를 약간 배제하려고 했던 사실이 그런 부분이 드러났잖아요. 있었죠. 네. 그러면 그 당시 처음에 이 작업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남욱 변호사를 싫어한다는 걸 다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배제하고 딴 사람을 하자. 그래서 아마 김만배, 유동규 이런 식으로 이 팀이 짜여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진술이 바뀌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자꾸 바뀌고 있다. 뭐 신빙성이 떨어진다. 지금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공격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법정이든 수사기관이든요. 진술이 바뀔 때는 네. 사실은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알고 봤더니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호하려고 잘 보이려고 이재명 대표 줄에 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약간 트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어떤 거는 팩트고 어떤 거는 거짓이고 어떤 거는 거짓말을 하고 어떤 거는 거짓말을 안 하고 막 섞어 놓습니다.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 진술의 신빙성이라는 거를요. 근데 이제 이게 진술이 지금에 와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번 타자는 유동규입니다. 왜냐하면 유동규 씨는 돈이 없어요. 자기가 여기서 가져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진실을 다 말해놓고 나 좀 봐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유동규 씨가 터니까 남욱 변호사도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판사가 공격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검찰하고 딜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말 바꾼 거 아니냐. 이거 다 묻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더 공격적으로. 그러면 그때 증인들이 보통은 다 말을 해야 돼요. 아, 그거 이게 아니고 저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그 부분의 대답을 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물어봤다고 해서 그거를 의심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영학 변호사가 녹취록을 갖다가 제출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는 다 서로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검찰 포함해서. 왜냐하면 검찰이 남욱 변호사한테 들어오라고 할 때 네. 불구속해 줄 테니 들어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검사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직접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조폭과 공권력의 차이인 거예요. 자기가 말을 했으면 국가를 대신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본인이 말을 했으면 아니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아까 좀 전에 보여주신 그 자료 예를 들어 정영학 씨가 녹취록을 했다. 이거는 누군가를 통해서 다시 김만배 씨한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내부 정보를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가 뭐 하면 너 병원에 입원해라. 검찰에서 그럼 그 얘기 들어줄 거다. 너 구속되지 않을 거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이 녹취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시점은 정진상, 김만배, 남욱 이 세 분이 다 같은 식구로 지금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 식구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지금 와서 말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말을 바꾼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남욱 변호사의 폭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문으로 보시죠. 조선일보인데요. 천화동인 지분 10% 남욱 네 걸로 하자 이렇게 김만배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난해 9월쯤 한창 대장동 수사가 꿈틀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5일 재판에 나와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9월 자신에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의 10%를 남욱 네 것으로 하자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9월은 대장동 관련 의혹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던 시점입니다. 이날 남욱 변호사의 증언, 김 씨가 실제 지분 구조를 감추고자 남 씨를 회유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혜철 평론가님, 뭔가 숨기고자 남욱 네가 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상적인 회사라면 그리고 이 지분 구조가 투명하다면 갑자기 10%나 되는 커다란 지분을 남욱 변호사 것으로 하라면서 강요 같은 부탁을 계속할 이유가 하등 없겠죠. 그리고 숨겨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 숨겨야 되는 이유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과의 연관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분이라는 단어부터 과거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정치인은 아니다라는 알 수 없는 말씀을 국회에서 하셨잖아요. 아니 누군지 모르는데 그게 정치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어쨌거나 그분의 존재 그리고 지금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재판 중 진술로 나왔듯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이 이제 뭐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 등 이재명 대표 측의 것이었다는 추가적인 진술까지 미루어 보게 되면 네. 김만배 씨는 처음부터 이 1호의 지분 절반이 자기 게 아니라 그분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드러날까 봐 남욱 변호사 등 핵심 대장동 일당들에게 이걸 각자의 것으로 좀 나눠서 물타기를 하자. 거짓말을 하자라고 과거부터 제의를 했던 것이죠. 이 부분을 이 검찰이 집중적으로 좀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네. 재판 과정에서 일부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줄기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좀 상반되거든요. 그럼 재판부도 당연히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누가 제시하는 증거들이 더 많은지를 염두에 두고 특정인의 진술을 채택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이런 좀 김만배 씨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들이 나오는 것, 이 부분을 김만배 씨가 앞으로 또 어떻게 방어할지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남욱 변호사 어제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 측이 이낙연 전 대표 측에게 대장동 관련 자료를 넘겼다는 발언도 내뱉었습니다. 특히 그 시기는 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9월 민주당 경선 당시 나왔던 대장동 의혹 공방부터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11배의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을까?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공회수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남시에서 생긴 문제를 마치 제가 공격해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 간의 문제, 이재명 후보와 언론의 문제이지 저 이낙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이재명 측 차명 지분 자료를 정영학 회계사가 이낙연 전 대표 측에게 넘겼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말했던 428억 원 천화동인 1호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들 정 회계사 변호인인 박모 씨가 윤영찬 의원에게 녹취록을 포함해서 자료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자에게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윤영찬 의원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윤영찬 의원에게 확인을 거쳤습니다. 윤영찬 의원실에서는 그런 일 없다. 정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고 남 변호사가 기자에게 전해들었다는 그 녹취록이나 자료를 전달받은 바도 없다.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친 이낙연계의 좌장격인 서른 의원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너무나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그 제보들을 다 일일이 확인도 하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만인이 다 아는 대로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흠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장동이라는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 흠결이라 하시면은 뭐 어떤 대장동 사건도 있고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진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재명 캠프에서는 찌라시 가지고 지금 정치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찌라시라고 말하는데 저는 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3사람의 당사자들을 만났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대장동과 관련된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개할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글쎄 똑같이 이제 이낙연계인데 이낙연계의 좌장과 이낙연계에서 어찌 보면 윤영찬 의원이 그 동아일보 후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깝죠. 최측근인데 그 말이 달라요. 근데 이제 기자들도 당시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건 어차피 그 경기경제신문이라는 데서 8월 31일 날 이렇게 보도한 게 첫 보도고요.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가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아까 그 뭐 토론에서 나왔듯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그때부터 많은 기자들이 지금 남욱 변호사가 들었다는 것처럼 윤영찬 의원한테 많은 자료가 갔다고 취재를 했어요. 근데 그걸 확인을 못 하니까
왜냐면 윤영찬 의원은 부인하니까. 그래서 아마 기사화를 못했던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글쎄 그거야 뭐 저희가 알 길은 없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서른 의원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낙연 후보가 각종 토론회 등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박하는 걸 보면 대장동의 진실이라고 지금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상당 부분의 줄기하고 맞았어요. 그러면 그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초기인데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런 질문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결정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죠.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측 지분이 천화동인 1호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걸 염두에 둔 상당 정도의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거는 저는 이미 제보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거 때 되면은 온갖 뭐 이제 제보라고 하는 그 포장을 씌워가지고 정말 뭐 찌라시 수준의 막 이렇게 투서도 들어오고 그런 거 합니다. 들어오는데 뭐 제가 또 경선 때도 있었으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는 그런 거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낙연 측 얘기도 들어 검증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보면은 사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만약에 저렇게 그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런 게 넘어갔고 뭐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놔두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갈수록 저는 가고 아니고 못 믿겠는 게 이분이 남욱 씨가 어디서 들었냐니까 이제는 기자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자가 누군지도 밝혀야 될 것 같고 그 기자는 또 어떻게 취재했는지 소스가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그 기자가 정확하게 취재를 했다면 남욱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기사를 쓰지. 그래서 저는 갈수록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요.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부장 판사는 물은 게 아니고 하더라. 유동규 너가 불구속 수사를 놓고 검찰과 딜을 하더라. 묻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분들이 자꾸 진술을 이제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바꾸는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난 검찰, 지금 검찰이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로 지금도 채택하고 재판이 60차례 넘게 쓰면서 계속 갖고 있는 물적 증거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총 1200페이지예요. 근데 이걸 다 아셔야 돼요.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1차 녹취 시기가 2013년에서 15년입니다. 2차는 19년서 2021년 4월까지예요. 이 대장동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지분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른바 저 유동규와 남욱이 주장하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이름이 단 한자도 나오질 않아요. 지분 관계에서. 불거지기 전에 자기들끼리 배분 논의할 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지금 바뀌었다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당시 10월에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누구였어요? 계속 치열했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쫓아가는 형국이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생각을 하고 뭐 양측의 주장은 상당히 지금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 잇따른 폭로에 사법 리스크가 현실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향후 검찰 수사를 의식한 듯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대표 취임 100일인 어제도 기자회견도 간담회도 열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 경제 파탄, 국민 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자, 관련해서 신문 만나보시죠.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없이 정부 비판만 했습니다. 뭐 들으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의 200일은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00일 동안 민주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매달렸다 비판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그분 살리기냐 지적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자신을 좀 되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경 대변인,
어제 회견 안 했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이죠. 그동안 모든 대표들은 회견을 했는데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이 조금 껄끄러워서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야가 우선은 이제 국정조사 때문에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태원 참사에 따른 책임론, 이것이 이제 중심에 서 있는 데다가 네? 또 법정 예산 처리 기간도 지났어요. 여기에 제1야당의 당대표가 한가하게 100일이라고 해서 기자회견하는 것, 이건 정무적으로 볼 때 적절치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또 고려할 점은 만약에 이제 취임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진사, 김용, 최측근과 관련된 수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들이 줄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100일 기자회견의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가 있겠다라는 우려가 일부분 반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그 추측을 해보고요. 그 야당, 여당에서 민생을 외면한 야당이다라고 하는데, 민생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야당이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당은 민생 똑바로 살펴라라고 충고하고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실제 집행력을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그 민주당에게 뭐 민생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본인들이 아직도 야당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그 국정은 대통령과 국회가 같이 이끌어가는 것인데 국회는 또 여야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당과 대통령이 큰 힘을 형성하고 여기에 야당은 거기에서 견제와 감시 균형을 맞춰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집단으로서의 자기 역할인데, 마치 그 국내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듯한 야당의 비판의 어떤 시각, 이 부분은 좀 여당답지 못한 이런 모습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취임 100일 맞은 이재명 대표 혹평을 내놨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이 민생 살리기입니까? 그분 살리기입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어떻게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장동은 본인이 설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거기만 딱 비어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옮겨서 굳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던지. 그리고 국민일보는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이 포기를 한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기자회견을 피했다는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장동 비리 사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면 다른 메시지가 묻힐 뿐 아니라 뭐라고 대답을 하더라도 검찰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세간의 의구심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민망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결백하고 측근들의 무죄를 믿는다면 언론을 당당하게 만나는 것이 옳다. 곤란한 질문이 나올까 봐 기자들을 피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야당 대표답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요, 기자들이 대장동 관련 질문을 하면 네. 거의 묵묵부답이에요. 대답 안 하죠. 대답을 네. 안 해요. 그럼 만약에 취임 100일 만약에 그 야당 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거기서 사실 기자들이 뭘 많이 물어볼까요? 대장동에 관한 질문 안 물어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피한 것 같아요.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혼잣말만 하는 거 결국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냥 본인이 대표로서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야당 대표 자격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마음속으로는 이제 그만 내려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친명 국회의원이 30명,
비명 국회의원이 30명, 그리고 가운데 이제 100여 명이 눈치를 보고 계시다고 해요.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 100여 명이 지금 무슨 마음이겠어요? 빨리 제발 우리를 방탄으로 삼지 말고 이재명 대표 떳떳하게 수사받고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지금 국회의원들의 마음들도 본인이 지금 읽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민생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면은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민생을 위해서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안 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종부세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거의 속으로 이제는 타들어가는 걸 넘어서서 이제 다 죄가 됐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는 그런 법안을 하나도 통과 안 시켜주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민주당에 유리한, 아니면 그 진영에 유리한 그런 법만 지금 막 강제로 지금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민생 얘기는 진짜 꺼내지도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으세요, 민주당? 국경 대변인님. 아니, 너무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희망과 바람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는 혹평만 하시는데 지금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모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또 이재명 대표의 또 이 사법 리스크 부분 사실 현실화는 문제예요. 그런데 100일 기자회견을 안 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은요. 나에 대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 국정조사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궁금한 것이고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법안과 관련해서는요. 야당에게 협치의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정부 여당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안들 적극적으로 국회에 와서 설득해야지요. 그런 작업 하나도 안 하고 통과만 안 시켜준다? 뭐를 통과 안 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네.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가 뒤숭숭한 건 사실인 것 같고 그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분당이라든지 재창당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지금 속속 등장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 분당설은 금시초문이고 이 대표의 유감 표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의원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 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용 또 이 정진상 시장이 이르기까지 사실상 이 야당 탄압 또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공정한 검찰 수사가 전제될 때만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위기가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출구 전략, 뭐 대안론 이게 당내에서 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사실 뭐 분당설 또 얘기도 나오고. 저는 분당설은 처음 들어봤고요. 오히려 지금 저는 더 위기가 국민의힘에 있지 않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윤핵관들에 의해서 공천 학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분당설 처음 들어봤고 금시초문이고 오히려 분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장경태 의원 비판을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유감 문제 이걸 안 해야 된다.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게 전제되어야 한다. 모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가 야당을 또는 전 정부 사람들을 겨누게 되면 그 이전에 여당이었던 사람들은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한번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관련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사받고 구속되고 또 일부는 유죄를 인정받아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정당 야당일 때 이거 불합리한 수사라고 했죠. 물론 수사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정치적인 의혹 제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존중한다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유불리를 떠나서 인정하는 태도가 저는 정치권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아직까지 뭐 측근들의 1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영장 발부라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구속영장 발부가 검찰이 혼자서 하고 싶다고 아무리 길을 써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좀 다른 이야기지만 특수본 영장 신청했는데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도 영장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2명, 본인이 공인한 측근 2명이 줄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최소한 당원들에게 미안해서라도 뭐 국민의힘 당원들을 대상으로 사과하라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했다, 사과한다라는 대당원 메시지라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와야 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혐의 인정하라는 요구도 아니고 유감을 표명하라는 요구마저도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다면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메시지를 민주당 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메신저가 아니라 자극적인 가짜뉴스로 이제 양치기 소년 김의겸 의원과 동급이 되어버린 장경태 최고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이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무속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혹은 또 야권에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종태 전 정의다 의원, 장경태 의원도 천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김종대 전 정의다 의원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출연해서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경호처장이 육참 총장 공관장에게 연락을 해서 공관장 한 명을 제외한 공관 거주 모든 인원을 내보내라 라고 지시를 한 뒤에 천공과 함께 나타났다, 이런 주장을 유튜브 채널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 입장 나왔습니다.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명씩도 없을 뿐 아니라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둘러본 사실 자체가 없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리고 천공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된 바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도어 스태핑 중단 얘기하면서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당시 장경태 의원 목소리 듣겠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에 천공 스승이 도어 스태핑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가림막 설치에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입니다. 언론과 야당의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인하고 오만한 정권입니다. 잊을만 하면 천공, 잊을만 하면 뭐 역술, 무술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각각 사정이 다르죠. 장경태 의원이 지금 얘기한 저 천공 스승 뭐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잘 아시지만 도어 스태핑을 하지 말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지율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나는 한다. 이렇게까지 밝혔으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장경태 그 최고위원이 얘기한 그 천공 스승이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는 거는 그 제가 기억하기에는 6월 달인 거로 기억해요. 6월. 네. 그런데 도어 스태핑 실제 하지 않은 거는 11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6월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한 지 곧바로 만약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다면 저런 의혹을 뭐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6월하고 11월이면요. 굉장히 큰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연결됐다고 보통 상식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저는 그 견강부에다 억지로 끌어다 맞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한 거는 저 얘기의 전후 맥락을 보면 좀 국방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근데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본인이 취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기서 단정적으로 누구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김종대 전 의원이 지금 얘기한 것도 보면 뭐 취재를 오래 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차피 대통령실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만약에 고소를 한다면 수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종대 전 의원이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그게 정말 가짜 뉴스인지. 왜냐하면 자기가 취재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좀 밝혔으면 좋겠다. 그게 뭐 수사기관이 됐든지 아니면 김종대 전 의원이 다시 한번 자기가 그 취재했다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게 정말 근거가 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번 재확인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임 100일 만은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천공까지 등장시키면서 야권에서는 윤 정부를 깎아내리려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오랜만에 지지율 30%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 지지율 그 자체보다도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과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부득이 오늘부로 도어 스태핑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지지율 38.9%, 5개월 만에 30% 후반대를 찍었습니다. 무당층에서 10%포인트가 올랐다고 합니다. 일단 긍정평가 38.9%, 부정평가도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9%포인트 하락해서 58.9%. 자, 리얼미터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플러스 요인이었다. 또 하나, 도어스태핑을 중단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버린 것이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돌아선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뭐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내고 있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된다. 뭐 이런 보도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상승 요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런 분석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네. 하나 더 보충을 하자면 사실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것을 뭐 더 탐사와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협업했다고 인정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진실이 뭐 거의 다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발표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거에 따른 반사 이익 이것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저거는 뭐 리얼미터 조사입니다만은 리얼미터 조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뭐 총 7개 기관인가의 조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가 네. 이제 좀 높기는 한데 그런 조사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상승세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는 그 중에서도 훨씬 더 30대 후반까지 지금 가 있거든요. 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오늘 화요일이니까 네. 계속해서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어떤 뭐 이 분석은 좀 다양할 수 있어도 그 상승 추세냐 뭐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더 확인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관저 정치도 많이들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식사 정치가 최근 잦아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열흘 동안 10일 동안 7차례 알려진 것만 자, 정치계, 군과 관련된 사람들, 종교계, 광폭 소통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일 여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7일에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처음 불러서 오찬 가졌던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지난달 25일 공개로 진행된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그 이전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철규 의원 부부 모임 22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김기현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따로 만났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도 이달 초에 3일쯤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달 초에 만났고 김승겸 합참본부장 의장과 그리고 여러 군과 관련된 사람들도 이 일에 초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종교계 인사들도 관저를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한동훈 장관과 그리고 이상민 장관 초대를 두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임 건의안까지 지금 되어 있는 이상민 장관을 따로 한동훈 장관과 불러서 관저에서 식사했다.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관저 정치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선뜻 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윤핵관 네 분들 뭐 이제 부부 동반해서 했고 그다음 쭉 이어지는 게 뭐 주호영 의원이랄지 김기현 의원 이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만남은 대통령이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이태원 참사 와중에서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대통령이 당무에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고요. 좀 전에 앵커도 말씀하신 이상민 장관을 불러서 이렇게 뭐 격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어깨도 투둑투둑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은 무슨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은 유족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과 해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유족들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서도 책임자 이상민 장관이 있으면은 진상규명 안 됩니다. 누가 왜 이 정부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런 울분을 토로하고 계신데 대통령께서 또 이상민 장관을 부르고 한동훈 장관을 만나서 관저 식사를 했다. 이걸 선뜻 어떻게 봐야 될까 싶고요. 뭐 종교계 인사까지 만났다고 하니까 저는 그러면 집들이에서 이제는 관저 소통 정도는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지지율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추세는 좀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임기 7개월 대통령이 지금 30대 중반이 무슨 지지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진짜 지지율도 높고 국민들의 힘을 받으려면은 야당도 만나시고 그 노동자들한테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화합과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는 40%도 거뜬히 넘을 수 있다. 거뜬히.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쉽지 않다. 그래서 너무 자기 편만 챙기는 정치하지 마시고 야당하고도 얘기해야 그래야 관저 정치 아니겠습니까? 차차 야당이나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들과의 접점도 넓어지겠죠. 과거 이제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마포 김치찌개 회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었는데 그때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정치가 너무 진영 대결로 극화되면서 설령 야당 의원이 이런 초청을 받아도 선택할 수 있을까? 뭐 윤호중 전 원내대표 그 대통령 취임 축하 만찬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 대화하면서 당연히 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 자리 가서 화내야 됩니까? 근데 그 웃은 사진 때문에 웃고 있는 사진 때문에 민주당 진영 내부에서 상당한 공경에 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 관저 정치, 식사 정치에 있어서 야당 인사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언론인이나 이런 시민사회 분들도 많이 초청하셔서 민심을 두루두루 폭넓게 이제 들어보시는 게 당연히 맞는 방향이고요. 동시에 야당 같은 경우도 또는 뭐 진보 진영의 인사들도 이런 대화 제의라던가 꼭 관저 초청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제의가 들어왔을 때 이게 우리 진영에서 내가 대화에 응해주는 것만으로 욕먹지 않을까 비판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진영 대결이 조금은 희석되는 그런 식의 정치로 한국 정치가 발전하고 나아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의를 정치권 동의를 하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 와중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하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소통하셔야죠. 근데 그 자기 지지자 집안 단속을 위한 소통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을 할 때 진정한 국민 소통을 한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인사들도 많이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22일 날 윤핵관들 부부 모임도 했고 그리고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도 30일 따로 독대를 했습니다. 아마 전당대회 이야기가 당연히 오고 갔을 겁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가 나옵니다. 전당대회. 어떻습니까? 차출론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누구를 뭐 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고 그러실 분도 아니시고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 한동훈 지금 장관 차출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에서 MZ세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러니까 그 사실 약간 의아해하는 거예요. 진짜 한동훈 장관이 차출되나? 이런 얘기들. 그 차출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원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 개인의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나오라고 해도 본인이 나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나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MZ세대에서 우리 한동훈 장관이 저는 인기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거는 조금 시간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냐하면 이 정도 띄우면 사실 당원들도 이제 움직이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나고 나야 답이 나오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된다 안 된다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보시죠. 한겨레 신문. 자, 한동훈 차출 힘을 신나 이런 제목의 신문이 보도가 실렸습니다. 일단 수도권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야 된다. 그리고 MZ의 민심을 좀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여당의 전당대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주호영, 정진석 지도부급 인사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에 내놓는 메시지가 수도권과 MZ의 민심이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야권에서도 사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한동훈 차출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번 뺐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대표들은 국민의 성에 안 찬다. 수도권 MZ세대의 지지를 받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다. 윤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냐. 여기를 한번 떠본 거다. 안철수 의원도 이 수도권 MZ라고 하면 그나마 좀 넓게 잡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넓게 잡으면 안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들어가지. 저도 MZ세대한테 인기 좋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한동훈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물론 지금까지는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생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해왔습니다. 물론 이 출마 의사는 총선 출마 의사이기도 한데요. 전당대회와 연결시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뭐 답변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예. 총선 출마하겠냐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뒤에 여권에서 총선 차출론이 나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한테 다 걸었구나. 나중에 한 1년 반 뒤에 가서 총선 지휘하시겠어요? 의원님, 저는 저와 무관한 얘기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야기가 등장하는 건지, 이게 과연 집권 여당에서 띄우는 건지 아니면은 민주당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최봉민 의원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끌어내려는 움직임은 전 뭐 별로 간파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뭐 황태자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역량이 하여튼 현재까지는 뭐 득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면 민주당의 공격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대선 주자 뭐 이런 조사 여론조사에서도 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대를 거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11월 30일에 만났다고 하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 그러면서 12월 3일에 대구 경북 언론인 모임에서 쭉 이름을 당권 주자들 이름을 다 얘기하면서 당원이 성에 안 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한동훈 이름은 빠졌어요. 그러면 결국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두고 그 얘기를 한 거 아니냐.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분위기를 읽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고 저는 적어도 한동훈 장관이 뭐 만약에 3월 초쯤에 예상되는 그 전당대회에 나오려고 한다면 올 연말에 개각을 해야 돼요. 네. 굉장히 급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어도 한번 이 어떤 그 판단을 받아보고 국민들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차원까지는 온 것 아닌가. 근데 띄웠다가 뭐 역시 뭐 별 반응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탄력을 받는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한민수 대변인. 민주당은 지금 민생 챙기기도 바빠서요. 한동훈 장관 끌어낼 생각 이런 거 없습니다. 내부 움직임도 없고요. 근데 저는 한 서너 가지 가지고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런 얘기들이 나올 때. 왜냐하면은 그 당대표라는 게 특히 집권당 대표는 가치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집권당 대표 되면은 검사 출신 대통령과 함께 검사 출신 정말 여당 집권당 대표 되면 검찰 국가라는 비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야당에 대한 그런 탄압 수사들이 모두 이제 그마저도 이제 정당성이 아예 0으로 가는 그런 비판을 받을 겁니다. 세력도 없고 그다음에 총선 당대표라는 게 상당히 그 막중한 자리거든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건데 과연 한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능력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권당 대표로서 그런 능력을 볼 수 있을까? 상당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윤심이 한동훈 장관에게 가 있는 게 아닌가 확실하게.
당대표 총선 출마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내년 초에 당대표까지 바로 시켜버린다? 그러면 그게 대통령 의지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당 내에 상당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약간 분위기를 탐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꺼냈고 정진석 의원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또 그에 맞서서 민주당 측에서도 이러저러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도 연이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탐사의 한동훈 장관 자택 무단 침입 관련 소식도 잠깐 저희가 짚어드릴 텐데 경찰이 더 탐사의 접근 금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집 주소가 담긴 문서를 잘못 더 탐사 측에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경위도 밝혀졌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결정서가 잘못 전송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경찰은 접근 금지 통보서를 촬영하다가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까지 촬영을 하게 됐고 그걸 함께 전송하게 됐다. 더 탐사에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에 적절히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황당하죠. 한 장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 장관님 주소 나온 그 긴급 응급조치 결정서 보낸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 잘 수사할 거라서 제가 또 그냥 법무부 장관 신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후에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한 장관에게 가야만 하는 그리고 더 탐사에게는 가지 않았어야 하는 그 문서까지 그대로 더 탐사에게 전송이 된 겁니다. 참 황당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약간 믿기지가 좀 않는 게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이제 수사기관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은 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서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서류 복사해서 왜 달라고 했을 때 네. 민원인들한테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도 그거 다 지워서 그렇죠. 예, 그렇게 드리거든요. 생산 정보 같은 예. 것들. 그거 하나하나 할 때 전부 다 체크를 몇 번씩 해요, 사실은.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이거는 그 국가 기관의 그냥 단순히 실수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촬영하다 저는 저 말이 더 이상해요. 촬영하다가 나머지까지 촬영해서 전송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휴대전화로 전송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보통 만약에 촬영을 하죠. 네. 그럼 촬영할 때 한번 보죠. 네. 그다음에 보낼 때 또 한번 체크하잖아요. 확인을 하죠. 최소한도로. 그러면 최소한의 그걸 했으면 분명히 그거는 기본인데 인적사항 요즘에는 개인정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기본인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보냈다? 이거를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경위를 조사해서 발표해 주지 않으면 한동훈 장관 개인도 일단 납득이 안 될 거고요. 수사기관에 종사했던 많은 사람들도 납득이 안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이 납득이 안 되면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훈전 실장이 구속됐고 어제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라고 강력한 반발의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시겠습니다. 윤건영 의원,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검찰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두문분출했던 사람들도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 정치 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미국에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훈전 실장을 놓고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그들의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슨 신뢰를 갖춘 자산이라는 거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 전 실장 어제 조사받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서훈 전 실장 소식까지 신문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토막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